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아주 쉴 새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행복하다. 그것도 쉴 새 없이 행복하다니. 제 인생에서 이런 말이 다시 존재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물론 저를 먼저 떠나간 남편을 떠올리면 아직까지 눈물을 참을 수 없이 슬퍼지기도 하지만 그 슬픔까지도 행복으로 덮을 만큼 지금은 참 많이도 행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건 한 기적 같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지금 기막힌 그리고 극적이었던 반전 이야기 시작해 볼 테니 잘 들어주세요. 저와 남편은 결혼 4년 차 부부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보육원 출신으로 우린 둘 다 아기일 때 보육원에 맡겨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함께였던 저희는 어느 집에도 입양 가지 못하고 함께 자랐어요. 가족이자 친구였고 동시에 애틋한 연인 사이였죠. 성인이 될 때까지 저흰 사랑과 우정을 지켰고 보육원을 나오며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의논도 필요 없을 만큼 당연한 일이었죠. 그리고 동거가 자연스러웠던 것만큼 자연스럽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할 수 없었어요. 형편이 어려웠으니까요. 대신 그날 밤 저흰 작은 단칸방에서 가장 작은 케이크를 사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저희만의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죠. 남들이 보기엔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저희만의 결혼식이었지만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나 모릅니다. 이런 순간을 사람들은 찬란하다고 하는구나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찬란한 순간을 지나 일상으로 다시 돌아온 저희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게 일했어요. 음식을 해 먹으면 온 집에 냄새가 가득 차 한겨울에도 몇 시간씩 환기를 시켜야만 하는 단칸방이 아닌 거실 주방이 따로 있는 방 2칸짜리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전세로 말이에요. 누구는 겨우 그게 소원이냐고 하겠지만 저희에겐 방 2칸짜리 전셋집은 잠을 자지 않고 일만 할 만큼 간절한 소원이자 피곤함을 잊게 하는 동력과도 같았죠.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형편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많이 배우지 못했기에 학벌이 좋지 않았고 그만큼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고깃집, 식당, 편의점, 배달, 택배 등 저희는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죠. 그렇게 4년 동안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힘들었지만 보람된 나날들이었습니다. 쌓지 않던 통장에도 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죠.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된다고 서로 힘을 주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워낙 잠을 적게 자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잠이 온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상하다고 느낄 만큼 피곤했고 몸도 무거웠어요. 문득 생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테스트기를 해보았죠. 아니나 다를까 임신이었습니다. 병원에 간다면 좀 더 확실한 결과를 들을 수 있겠지만 병원비도 부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3개의 테스트기를 더 샀고 3개 다 임신이라는 결과를 보여주더라고요. 분명 기쁜 일이긴 했어요. 늘 우리 둘이라 든든하지만 외로웠던 저의 삶에 새로운 가족이 또 생긴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기가 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되는데 제가 임신한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된다면 제가 하고 있는 일 모두를 그만두게 할 테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남편 혼자 고생해야 할 테고 그 모습을 지켜볼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 사실들이 축복받아야 할 아이의 존재를 자꾸만 숨기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꼭 이야기해야지 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고, 내일은 꼭 해야지 했는데 또 망설여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상하다는 것을 남편도 눈치를 챈 듯 어느 날은 저를 붙잡고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여보,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어? 아니, 그런 거 없는데? 갑자기 왜? 요 며칠 당신 진짜 이상해. 내 눈치 보던 사람이 아닌데 괜히 내 눈치만 살피고, 분명 할 말은 있는 것 같은데 말은 하지 않고. 왜? 이제 나랑 살기 싫어진 거야? 헤어지자는 말은 해야 하는데 그 말이 안 떨어져서 그렇게 눈치 살피는 거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나한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면서 당신은 나한테 알아. 가족이자 오빠이자 동생이자 남편이지. 그런 나한테 못할 말이 뭐 있다고 이렇게 숨기나 싶어서 그러는 거지. 왜?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거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말해봐. 나 답답해.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 큰일이 있을 게 뭐 있어. 아무 일도 없어. 눈을 반짝이며 무슨 일이든 다 괜찮으니 말해보라는 남편을 보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또 시간은 흘렀고 입덧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임신, 입덧 같은 걸 알려줄 어른이 없었던 터라 당혹스럽더라고요. 가리는 것 없이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잘 먹던 저였는데 먹지 않으면 토할 것 같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은 힘든 날들이 이어졌어요. 이러한 변화를 남편도 모를 리가 없었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어디 안 좋은 거 아니야? 병원이라도 가보자. 뇌과가 어디에 있지? 아니다, 이참에 건강검진을 해보자. 내가 예약할게. 아니야. 어제 일하다가 삼각김밥을 좀 급하게 먹었는데 그게 체했나 봐. 나 정말 괜찮아. 그저께는 남은 비빔밥 먹다가 체했다고 하고 그저께는 남은 고기 주워 먹다 체했다며. 그렇게 자주 체하는 것도 다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니까. 나 당신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지? 큰 병 나기 전에 얼른 병원부터 가보자니까. 병원 다녀왔는데 진짜 체했대. 한동안 맑은 죽만 먹거나 아예 속을 비우라고 했어. 내가 그걸 못 참고 배고파서 이것저것 먹다가 심해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입덧인지도 모르고 이토록 걱정하는 남편을 보니 이젠 정말 털어놓아야 할 때가 되었다 싶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 텐데 거기에다 제 걱정까지 얹어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아기용품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는 하얀 아기 신발 한 켤레를 샀어요. 평소 저희는 때가 많이 탈까 하얀 옷을 입지 않는데 아이에게만큼은 그 하얀 신발을 처음으로 신겨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준비한 아기 신발을 집에 가지고 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오늘만큼은 꼭 이야기하자고 다짐하면서요. 시간은 야속하리만큼 느리게 갔고 원래라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할 남편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날은 화물차를 운전해 다른 지역에 다녀오는 날이었기에 피곤해서 잠시 휴게소에 들렀다 오는가 보다 하고 잠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남편의 번호로 걸려온 전화였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남편이 아니더라고요. 상대는 바로 구급대원이었어요. 남편이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졸음운전을 했고 사고가 났다고요. 다행히 다른 차를 들이받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크게 사고가 나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나간 사람이었고 저와 한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저를 두고 가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즉시 병원으로 갔어요. 제발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길. 제가 병원에 들어가면 남편이 웃으며 속았지라고 하며 저를 놀려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더 차가웠습니다. 이미 남편은 눈을 감고 있었고 제가 그 손을 붙잡고 아무리 눈을 뜨라고 울부짖어도 눈을 뜨지 않더라고요. 저는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남편을 안고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말해야 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알리지 못했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알릴 걸 그랬다고. 그랬으면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다시 내 곁에 돌아왔을 텐데라고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남편의 사랑까지 우리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요. 그 약속을 하며 흘린 눈물을 마지막으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슬픈 감정이 전달되지 않기 위해 슬픔 대신 기쁨만 떠올리며 지냈어요. 그리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더욱더 닥치는 대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남편이 일하던 식당 사장님이 제 사정을 다 들으시곤 힘든 서빙이나 주방일 대신 카운터만 볼 수 있도록 선을 써주시기도 했죠. 식당에서 비축한 힘이 있어 밤에는 대리운전도 할 수 있었어요. 일을 더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체력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여전히 입덧이 심해 먹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적었어요. 그나마 오렌지 주스만 당기고 그것만큼은 토하지 않고 꿀떡꿀떡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 점이 감사하면서도 슬펐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것이 바로 오렌지 주스였거든요. 감사하고 슬프고 그러면서도 힘이 났습니다. 무려 남편을 닮은 아이가 제 뱃속에 있었으니 더욱더 힘내서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짐처럼 삶이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힘든 순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선 마음씨 좋은 사장님이 운영하시던 식당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문을 닫게 되었고 대리운전은 술 취한 몇몇 진상 손님들의 추태에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여자네 여자. 여자가 대리운전도 해? 집이 많이 힘들어? 결혼했어? 내가 여자한테는 운전을 안 맡기는데 이거 비싼 차야. 조심조심 운전하라는 말이야. 이미 도착했어요. 대리비만 주시면 됩니다. 벌써? 그렇네. 그런데 내가 돈 다 줬잖아. 차 탔을 때 다 줬던 것 같은데. 아니요. 도착지 오면 주신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전 받은 적 없고요. 그러니까 얼른 주세요. 얼른 달라고? 네가 나한테 돈 맡겨놨어? 이게 재수없게 어디서 내 마누라처럼 돈 타령이야. 돈 타령이. 비싼 술 먹고 술이 다 깨려고 하네. 난 너한테 줄 돈 없으니까 내 차에서 내려 당장. 술주정의 방법은 다 달랐지만 모조리 다 저에게 상처를 주고 무시하는 것은 같았습니다. 특히나 성희롱 발언들을 하며 손을 뻗어올 때엔 정말 힘들더라고요. 몇 번은 경찰서에 가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사장님이 경찰서까지 가는 것을 몹시 언짢아 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죠. 만약 아이가 없었더라면 진작 포기했을 텐데 아이를 지켜야 했기에 가장 쉬운 결정이자 가장 어려운 포기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버는 수밖에요. 그렇게 시간은 또 흘렀고 지옥 같았던 입덧의 시기는 지났습니다. 입덧이라는 큰 산을 넘어서고 나니 다음 산이 저를 기다리더라고요. 그건 바로 점점 커져오는 배였습니다. 먹은 것이 워낙 없으니 배도 작게 나오겠지 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먹는 것과 상관없이 배는 점점 불러왔고 그걸 또 감추기 위해 저는 복대를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에다가 임산부를 그 새벽에 일을 시킬 고용주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숨겼는데 결국 대리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날이 왔어요.
이유는 바로 그 빌어먹을 취객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술독에 빠진 손님이 돈을 내지 못하겠다고 우겨대더군요. 나 돈 없어. 한 푼도 없다고. 그러니까 외상하자 외상.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 없는데 어쩌라고. 계속 이러시면 하는 수 없이 경찰서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으니 얼른 돈 주세요. 뭐 경찰서? 이게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려고 하네? 야, 대리운전이나 하는 주제에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협박질이야 협박질이? 경찰서? 그래 가져가. 그 대신 너 이리 와봐. 내가 너 제대로 손봐주고 그 죄까지 다 벌 받을 테니까 일로 와보라고. 몸도 제대로 못 가누면서 다가오는 취객의 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도저히 말이 통할 것 같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또 경찰을 불러 일을 해결하기엔 사장님의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더불어 경찰서를 오가느라 돈을 벌 수 있는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싫었고요. 하는 수 없이 그 취객을 무시하고 돌아와 다른 손님을 받았고, 그렇게 그날 하루도 무사히 끝이 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더라고요. 진상 손님이 회사로 연락해 지갑에 있던 돈이 다 사라졌다고 화를 냈다고요. 당연히 도둑은 저로 몰렸고 저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희진 씨,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손님 지갑에 손댔어? 내가 말했잖아. 많지 않은 손님이 돈 안 주더라도 다른 방법을 써야지. 절대 손님 지갑에 손대면 안 된다고. 아니에요. 지갑을 손은커녕 그 사람 옷깃도 스친 적 없어요. 심지어 그 사람 대리비도 안 줬다고요. 오히려 저한테 겁주면서 협박하길래 제가 자리를 피한 게 다라고요. 정말이에요. 저 억울해요. 아이 몰라. 블랙박스에는 두 사람이 실랑이 하는 장면만 찍혀 있고 그 손님은 경찰에 신고한다고 난리라고.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이번 달까지만 하고. 당장 자르고 싶은데 희진 씨 사정 생각해서 이번 달까지만 하라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해. 억울했습니다. 거기에다 대리운전마저도 잘리게 되었으니 앞길이 막막하더라고요. 거기에다 경찰 조사까지. 화가 나거나 슬퍼할 겨를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저 제 누명이 벗어나길 바라며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죠.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고 제 누명은 벗을 수 있었어요. 많지 않은 손님이 술집에서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사실이 밝혀졌으니 적어도 저에게 사과 한마디 정도는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저에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좀 더 강하게 말했으면 됐잖아. 그랬으면 내가 경찰에 신고할 것도 없이 바로 술집에 알아봤을 거 아니야. 하여튼 이래서 여자들이 답답하다는 거야. 왜 말을 안 해? 괜히 일만 커지고 이게 뭐냐고 이게. 괜히 여자들을 불러서는 재수 5원 붙었다니까. 이보세요. 저는 그쪽 때문에 이제 대리운전도 못하게 생겼는데 할 말이 고작 그것뿐인가요? 적어도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는 해야죠. 내가? 너가 여자한테 사과를 왜 해? 그것도 고작 대리운전이나 하는 여자한테. 그리고 내가 그쪽 잘랐어? 그쪽이 이 상황이 억울하면 네 사장한테 가서 사과하라고 해. 나한테 이러지 말고. 저렇게 답답하게군요. 어디 취직도 못하고 여자가 대리운전이나 하고 있겠지.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얼마나 보고 배운 게 없으면. 이봐요. 진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얼른 사과하세요. 날 도둑으로 모은 것부터 지금 이 행동까지 다 사과하라고요.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나는 고작 대리운전이나 하는 어린 여자한테 사과할 마음 따위는 없다고. 이 상황이 억울하면 너도 경찰에 신고해. 그러면 되잖아. 이렇듯 만취 손님도 저를 화나게 했지만 더 화나는 건 사장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밝혀졌지만 저를 해고하겠단 말은 바꾸지 않더라고요. 나도 이야기 다 들었는데 그래도 이번 달까지만 해줬으면 해. 희정 씨 때문에 회사가 시끄러워져서 더는 희정 씨 데리고 일하고 싶지가 않아. 그동안 경찰서 오간 것 때문에 일에 차질도 많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약속대로 이번 달까지만 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자르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도둑질한 게 아니란 것도 다 밝혀졌고 제가 경찰에 신고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글쎄, 희정 씨가 도둑이든 아니든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희정 씨를 쓰고 싶지 않다니까. 긴 말 말고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둬. 할 말은 많았지만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따지고 든다고 해서 바뀔 상황이 아니기도 했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약속한 날 동안 대리운전을 하며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일자리는 구해지지 않았고 약속했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평일이라 그런지 유난히 호출도 없고 이대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아주 가까운 위치에 호출이 떴습니다. 재빠르게 호출을 잡아갔고 그 손님이 저의 마지막 손님이었죠. 제가 도착을 하니 손님은 이미 차에 타 계시더라고요. 저는 재빠르게 차에 타 주소를 찍고 출발했죠. 다른 손님과는 다른 게 술을 한두 잔만 드신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차 안이 어두워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드물게 걸어오는 말투에서 알 수 있었죠. 여성분이시네요. 대리운전 많이 불러봤지만 여성분은 또 처음이네요. 그렇다고 해서 불안하다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운전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신기해서요. 앞으로도 대리 부를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가끔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오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남성분들은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시더라고요. 제가 담배 냄새를 특히 싫어하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요. 네. 그런데 어쩌죠? 저 오늘이 마지막이라서요.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 나으라고 해서요. 네? 왜요? 이렇게 안정감 있게 운전 잘하시는데. 손님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며 제 사정을 물어오더라고요. 평소라면 대충 그런 사정이 있다며 얼버무렸을 저였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이야기가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간 취객들 때문에 힘들었던 일들, 그래서 경찰서를 다녀왔는데 사장님이 싫어했던 일, 최근에 도둑으로 몰려 결국엔 누명을 벗게 되었지만 대리운전은 하지 못하게 된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내내 손님은 제 일처럼 화를 내주고 안타까워 해주더라고요. 처음 만난 제 사정 이야기에 그토록 공감해주며 반응해주니 참 고맙더라고요. 평소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룸미러를 통해 손님과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보지도 않은 저였지만 그날은 감사의 눈인사라도 건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미러를 통해 손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꿈에도 찾아오지 않아 저를 속상하게 했던 남편이 제 뒷좌석에 앉아 있더라고요. 너무 힘든 순간이라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눈을 비비고 몇 번이나 봤지만 제 남편이 확실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을 가다듬고 남편의 이름을 꺼내며 물었어요. 혹시 희준, 강희준이라는 이름을 아시나요? 강희준이요? 아니요, 아는 이름은 아닌데 왜 그러시나요? 그게 제가 아는 사람 이름인데 너무 많이 닮아서요. 본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요. 그 순간 차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밝은 톤이었던 손님의 목소리가 심각해졌고 저에게 다시 물어오더라고요. 저랑 닮았다고요? 얼마만큼 닮았길래... 사진 있어요. 잠시만요. 저는 늘 품에 넣고 다니던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저는 사진을 건네주며 다시 물었어요. 많이 닮지 않았나요? 혹시 이 사람 아시나요? 저에게서 사진을 받아든 손님은 갑자기 몸을 운전석으로 쭉 내밀더니 저에게 질문 폭탄을 쏟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무슨 사이예요? 연락처 좀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사람 같아서 그래요. 이 사람이랑 만나게만 해주면 얼마든 상관없이 살해할게요. 정말 저한테는 중요한 사람이라 그래요. 어쩌면 저보다 더 간절하고 애절해 보이는 질문에 저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생각이 많아졌죠. 분명 남편에 대한 적의를 가지고 있진 않아 보였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외제차에 한눈에도 비싼 옷가지를 걸친 사람을 남편이 알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과 너무 똑같은 얼굴이라 무엇라 말을 할 수도 없더라고요. 일단 저는 목적지에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생각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어쨌든 답은 남편이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지만 저 사람이 빚쟁이라면 그에 따른 행동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많은 생각 끝에 목적지에 도착했고 저는 무겁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희준 씨는 제 남편이에요. 지금은 이 세상에 없고요. 얼마 전에 사고로 먼저 떠났어요. 그래서 연락처는 알려드리고 싶어도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저는 다 알려드렸으니 이제 손님이 알려주세요. 저희 남편이랑 어떤 사이세요? 제 이야기를 들은 손님은 큰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어뜨릴 것만 같이 눈물이 맺혀 있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참을 제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던 손님은 일단 집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원래라면 절대 그 집까지 따라 들어가는 일도 없었을 텐데 남편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어느새 손님을 따라 거대한 집에 들어섰고 그곳엔 노부부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여자를 데리고 온 아들이 의아하다는 듯 저와 손님을 번갈아 봤고 손님은 머뭇거리다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이분이 우리 형 아내래요. 형은 얼마 전에 사고로 떠났다고 하고요. 더 알아봐야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형 사진도 봤는데 제 얼굴이랑 같아요. 이게 다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제 남편을 형이라고 하다니 도저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상황 파악이 되기도 전 손님의 엄마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척 보아도 힘들게 산 것이 티나는 차림과 몰골. 제 몰골로 인해 아들의 살아생전 겪었을 고생과 고난이 느껴진다는 듯 저를 꼭 끌어안고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우리 아들 가족이 되어줬구나. 네가 그 가여운 우리 아들 곁을 지켜줬어. 우리 아들, 불쌍한 우리 아들. 이렇듯 남편을 그리워하며 사정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보육원에 버려진 아이가 아닌 어릴 때 잃어버린 아이더라고요. 손님과 남편은 이렇게나 많이 닮은 이유는 두 사람이 쌍둥이이기 때문이라고요. 설명을 들어도 여전히 어리둥절한 저는 가만히 그 품에 안겨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손님의 엄마가 제 손을 붙잡고 방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곤 잠시 실례한다며 제 윗옷을 들춰보기 시작했죠. 금세 칭칭 붕대를 감은 것도 모자라 그 위로 복대까지 찬 부른 배가 드러나고 손님의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다시 한번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임신을 했어? 그 몸으로 대리운전을 했단 말이야? 이 시간까지? 도대체 얼마나 힘들길래 이 몸을 가지고 이 험한 일을 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 내 아들이 이런 널 두고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고작해야 20대 중후반일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손님의 엄마, 아니 시모는 그렇게 제 신세 한탄을 대신해주곤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떠나가고 난 후 처음으로 제 심정을 대변해주고 제 상황에 슬퍼해주는 시모의 말에 저 역시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 남편이 떠난 후론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 후론 눈물이 말라버린 것처럼 나지 않던 그 눈물이 말입니다. 저는 시모의 앞에 주저앉아 함께 울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야 말았습니다. 얼마나 잠을 잔 것인지 알지도 못하는 시간이 지나고 눈을 떴을 땐 어느 방이더라고요. 깼니? 여기 네 남편 방이야.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 늘 이렇게 꾸며놨었어. 그러니까 안심하고 좀 더 자. 의사 선생님 다녀가셨는데 너 수면 부족에 영양실조라고 하더라. 임신도 한 애가 그게 말이나 되니? 일단 좀 더 자고 있어. 수액 다 맞고 나면 깨울 테니까 그때 밥 먹자. 혹시 먹고 싶은 게 있니? 미리 이것저것 준비하긴 했는데 혹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도 준비할 테니 말해봐. 저 오렌지 주스요. 형편이 여의치 못해 잘 챙겨 먹지도 못하던 상황이기도 했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가 효자라 그간 딱히 당기는 음식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입덧이 심할 때 먹었던 오렌지 주스만 떠올랐어요. 그래서 고민도 없이 오렌지 주스라 한 것뿐인데 시부와 시모는 또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쌍둥이를 가졌을 때 가장 많이 먹었던 것이 오렌지 주스라면서요. 그렇게 다시 눈물 파티가 되었고 다시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저는 호화스러운 밥 한 끼를 먹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의 부모님과 남편의 동생은 그 집에서 함께 지내길 바랐지만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직 불편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큰 이유는 남편과 지내던 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진 남편의 흔적이 남은 곳에서 좀 더 지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 저희 집으로 시부모님들께서 오셨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단독주택에 달린 작은 새방이었는데 본체와 이어진 방으로 뒷방처럼 따로 주방과 화장실이 있는 그런 작은 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작은 방뿐만 아니라 그 본체까지 모두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집 모두가 네 집이니 이 작은 방에서 지내지 말고 본체에서 지냈으면 해. 물론 이 방은 그대로 두고 말이야. 이제 애도 나올 건데 이 작은 공간에서 키우긴 힘들 거 아니야. 좀 더 넓고 쾌적한 곳에서 지내는 게 좋지 않겠니? 조금 고민스럽긴 했지만 그 제안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미 산 집이기도 했고 아이를 생각하니 차마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다음 날부터 본체 리모델링이 시작되었고 저는 본체로 옮겨 생활하게 되었어요. 제 주거지가 옮겨지는 동안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시동생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더라고요. 우선 저에게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저를 잘랐던 사장님과 저를 도둑으로 몰았던 사람까지 찾아내 고소를 진행 중이었어요. 죗값을 물어봤자 벌금형 정도에 그치겠지만 본인들이 어떤 사람을 건드렸는지 제대로 알게 해주고 사과를 꼭 받아내야 한다고요. 그리고 얼마 뒤 두 사람이 나란히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제 앞에서 늘 당당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약자가 된 모습으로 말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 찾아온 건 사장님이었습니다. 희정 씨, 우리 그동안 정도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다 미안해. 우리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던 사람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자르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땐 내가 여러 가지로 상황이 힘들어서 희정 씨한테 괜한 화풀이를 했었어. 다 반성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 사과받고 좋게 끝내자. 희정 씨 좋은 사람이잖아.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잘 아는 사람이 사람을 그딴 식으로 자르셨어요? 그것뿐인가요?
제가 매번 손님들한테 시달릴 때도 경찰에 절대 신고하지 말라고, 신고하면 서로 피곤하다고, 또 신고하면 자를 거라고 협박도 하셨잖아요. 그땐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것도 미안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사과도 했으니까 이번만 그냥 좀 넘어가줘. 응? 사장님은 고개 한번 들지 못하고 사과만 하다 돌아갔고, 그 다음 찾아온 건 저를 도둑으로 몰고 갔던 만취 손님이었습니다. 저기 그땐 제가 오해하고 막말해서 죄송했습니다. 알다시피 술에 너무 취하기도 했고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이 그쪽 분이라 오해했었어요. 그 뒤로도 반말하고 험하게 대했던 거 미안하게 생각하니 이쯤까지 하고 넘어갔으면 해요. 부탁해요. 그땐 그렇게 사과라고 해도 큰 소리 치시더니 이제 와서 왜 이래요? 고작 대리운전이나 하는 여자한테 사과할 마음 없다고 했잖아요. 그땐 내가 뭘 몰라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할 테니 고소 좀 취하해 주세요. 이런 일로 경찰서 오가는 거 회사에 소문이라도 나면 승진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모로 좋지 않아서 그래요. 부탁 좀 드립니다. 두 사람의 사과가 마음에 쏙 들었던 것도 아니었고 진심이라고 느껴지지도 않았지만 더는 일을 크게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착한 척 따위가 아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서였어요. 엄마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아이도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어떤 영향이든 간에 저딴 인간들의 것을 받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를 덮고 넘어갔다고 해도 시동생은 쉽사리 용서가 되지 않는 듯 하더라고요.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더라면 했을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우선 사장님은 노동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유지하며 뒷조사를 해 각종 불법적인 행위를 다 엮어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사업장은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취 손님은 주로 다니는 술집 같은 곳에 다 돌아다니며 어떤 진상짓을 했는지 어떤 인간인지 다 알아봤다고 하더군요. 알아보니 그 인간은 저에게만 진상짓을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갈 때마다 직원들을 추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돈도 제대로 주지 않을 때가 많아 이미 블랙리스트에 오른 손님이었다고 합니다. 시동생은 그 증거들을 모으고 증인들까지 모아 함께 고소를 진행했다고 하더군요. 더불어 연주를 통해 그 회사 측에도 다 알렸다고요. 그 후 그 사람은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요. 그 후 저는 처음으로 한가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집을 사기 위해 모아둔 돈으로 절약을 해서 생활하며 아이를 맞이할 나날들을 보냈죠. 마음 같아선 일을 좀 더 하고 싶었지만 병원에서 이미 너무 무리한 상태라며 이제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때까지 버텨준 아이한테 고마워하며 가만히 누워 아이를 만날 날만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덕에 처음으로 호화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집에서 지내며 혼자 밥 먹고 혼자 책을 읽으면서요. 혼자여서 고요하고 낯선 시간이 지나던 어느 날 옆집에서 공사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비어있던 집이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오려나 하는 마음에 나가보았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익숙한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시부모님과 시동생이었습니다. 네, 세 사람은 제 옆집을 사 이사를 하려는 것이었어요. 이사 전 리모델링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가 집으로 너무 자주 가면 네가 불편해하는 것 같으니까 어쩌겠어. 우리가 이사 와야지. 옆집에 살다 보면 오며 가며 더 자주 볼 수 있지 않겠어? 자연스럽게 말이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이제 옆집에 있으니 언제든 사다 주거나 만들어다 줄 수 있단다. 형수님, 제 번호 아시죠? 어디 아프시면 바로 연락 주셔야 합니다. 홀몸 아닌 거 늘 기억하시고요. 제가 뭐라고 할까 싶어
다급하게 변명을 하시며 너스레를 떠는 세 사람을 보는데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때 처음으로 세 사람을 향해 밝게 웃었던 것 같아요. 소리까지 내며 말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세 사람과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나지 않아 살 곳이 없다며 집으로 들이닥친 세 사람과 한동안 함께 지내며 가족의 정을 느꼈고, 새벽에 악몽에서 깨어나 잠이 쉽사리 들지 않을 땐 엄마가 달려와 등을 쓰다듬어주고 밤새 토닥여준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죠. 엄마의 귀는 밤새 열려 있다는 것과 그것이 엄마의 마음이라는 것까지도요. 그렇게 제가 여러 가지를 배워나가는 동안 옆집 공사는 끝났고 세 사람은 옆집으로 옮겨가더라고요. 내심 떠나지 않는다고 우기시면 못 이기는 척 함께 살아야겠다는 생각까지도 했는데 너무 아무 말 없이 나가니 조금은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섭섭함은 그리 길게 가진 않았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로 조용히 그리고 조금씩 옆집과 저희 집 사이에 있는 벽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도대체 또 무슨 일을 하시나 지켜봤더니 벽을 아예 허물고 아스팔트뿐이었던 마당을 싹 갈아엎어 잔디밭 정원을 만드시더군요. 나무도 옮겨와 심으시고요. 차갑고 황량하기만 했던 마당이 꿈에만 그리던 정원이 될 때쯤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통이 오자마자 시동생에게 연락했고 시부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진통을 겪는 내내 남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럴 때 남편이 곁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처럼 무섭진 않았을 텐데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을 시모가 잡아주더라고요. 괜찮다. 할 수 있다. 충분히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면서요. 그렇게 애정 가득한 응원을 받으며 아주 소중한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갓 태어나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지만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식성뿐만 아니라 생김새도 남편을 쏙 빼닮았다는 것을요. 시모뿐만 아니라 시부, 시동생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기쁨과 슬픔을 함께 받으며 태어난 아들은 현재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웃으면 눈부터 감아버리는 모습도 그와 함께 쏙 들어가는 보조개도 아빠를 닮아 아주 잘생기고 듬직한 5살 꼬마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여전히 두 집 같은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부가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어요. 잘 사는 집안이라는 건 여러 상황들을 통해 알고 있긴 했지만 제 생각보다 더 큰 회사를 운영 중이시더라고요. 출산 이후 몸을 추스른 저는 제 손으로 돈을 벌기를 원했고 시부의 권위로 여러 가지 자격증을 땄어요. 그 덕에 시부의 회사지만 취업까지 할 수 있었고요. 아직은 나이 많은 신입사원이지만 닥치는 대로 일을 많이 했던 터라 큰 어려움 없이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하원 이후엔 시모가 봐주고 계시고요. 언젠가는 제가 너무 힘드시지 않냐고 제가 좀 더 일찍 오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하니 단칼에 거부하시더라고요. 독점으로 손자를 보는 시간을 방해하지 말라고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죄송하지만 좀 더 부탁드리기로 했네요. 이처럼 완벽하게 가족이 된 저희는 날이 좋은 날엔 언제나 정원에서 자리를 깔고 앉아 도시락도 먹고 과일도 먹으며 시간을 보내는데요. 어제는 시모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희정이 넌 희준이가 자기를 대신해서 보내준 우리 딸 같아. 그래서 처음부터 희정이 너한테 마음이 많이 갔었어. 내 아들이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여자애가 너무 힘든 모습을 하고 있어서 마음이 갔던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여자였기 때문에 나도 널 지켜주고 싶었어. 감사해요, 어머님. 저 많이 아껴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우리가 더 고맙지. 네가 끝까지 정준이 지켜주고 무사히 잘 낳아준 덕에
우리 정준이 크는 것도 지켜볼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런 말 너한테 섭섭할지 몰라도 정준이가 희준이를 쏙 빼닮아서 정준이 보고 있으면 희준이를 잃어 나는 볼 수 없었던 희준이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해. 고맙다, 고마워. 우리 가족 받아줘서. 저에게 끝까지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또 남편 생각에 많이도 울었네요. 이처럼 행복한 저희 가족에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바로 장가도 가지 않은 시동생이 아들의 아빠로 오해를 받는다는 것인데요. 아들은 남편을 닮았고 남편과 시동생은 쌍둥이다 보니 그런 오해를 참 많이 받더라고요. 며칠 전에 다 함께 식당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서로 저희 아들을 안아주겠다고 다투시던 세 분은 가위바위보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시동생이 승리하였고 아들은 시동생의 품에 안겨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빙을 하시던 직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나, 아들이 아빠랑 많이 닮았네요.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 집 아들이다 하겠어. 거의 판박이 수준이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얼른 나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했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빠가 아니라 작은 아빠 삼촌이에요 라는 말을 끝까지 잊지 못했어요. 제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제 팔을 툭 치며 제 말을 막은 시동생이 얼른 이런 말을 했으니까요. 네, 우리 아들이 저를 닮아 참 잘생겼죠? 우리 아들 볼 때마다 얼마나 흐뭇한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눈에 아른거려 잠도 못 잘 지경이라니까요. 어찌나 천연덕스러운지 때로는 제가 엄마가 아닌 큰엄마가 된 기분까지 든다니까요. 천연덕스럽게 구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 한참을 웃었네요. 시부모님들까지도요. 이렇듯 저와 아들은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의 생각이 아주 깊게 나곤 합니다. 시모의 말처럼 이런 행운을 저에게 가져다 준 사람이 꼭 남편인 것만 같아서요. 아마 저에게 아들을 맡기고 온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 거기서도 있는 힘껏 노력해 저와 시동생을 만나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제가 마지막으로 대리운전을 하는 날, 그것도 마지막 손님으로 남편의 가족을 만나게 되는 행운이 저를 찾아올 리가 없을 테니까요. 심지어 다른 가족도 아닌 남편과 쌍둥이인 시동생이 말이에요. 이처럼 남편이 선물처럼 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앞으로도 벅찬 행복만을 느끼며 남은 여생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분명 힘든 날도 있겠고 슬픈 날도 찾아오겠지만 이젠 저를 지켜주고 아껴주는 가족과 제 목숨 같은 아들이 있기에 두렵진 않아요. 언제나 그랬듯이 또 이겨내면 될 것이고 그 산을 넘고 나면 다른 행복이 저를 기다릴 거라 이젠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요. 사연을 쓰는 지금은 저녁 11시가 넘은 시간으로 밤인데요. 남편이 저를 지켜보려 온 것인지 유난히 반짝이는 별이 눈에 보이네요. 별로 저를 보러 올 시간이 있으면 꿈에나 좀 올 것이지. 가족들 보내줬다고 안심이라도 하는 것인지 저를 떠난 이후 지금까지도 꿈에는 나타나지 않는 거 있죠? 저는 오늘따라 반짝이는 빛을 내며 저를 보러 온 남편과 대화를 좀 나누다 아들의 곁에서 잠이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부디 제 꿈에도 나타나달라고 앙탈도 좀 부리고 제가 갈 때까지 다른 천사와 바람 피울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협박도 좀 해야 할 것 같아 사연은 여기에서 끝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작별 인사를 드리기 전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나는 이미 절망의 끝에 서 있는데 더는 물러날 곳도 없는데 계속해서 세상이 나를 계속해서 절벽 끝으로 밀어낸다는 기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부디 제 이야기가 조금의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께는 저처럼 죽은 남편의 숨겨진 가족이 없을 수도 있어요. 행여나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꼭 그런 사람들만이 힘을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나가다 마주친 아스팔트에 핀 꽃 한 송이가, 힘든 퇴근길에 우연히 만난 애교 많은 고양이가, 알지도 못하는데 인사해주는 꼬마 아이들의 밝은 미소 등이 때론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힘들이 모여 다시 내일을 살아갈 희망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 모든 것에 힘을 얻어 뱃속에 아이를 품고 오늘을 살아갔듯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고아에다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저도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여러분도 힘든 시간 잘 이겨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란다는 것이었어요. 그 어느 순간에도 웃을 일이 있는 행복한 삶이길 바라며 저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